네, 안녕하세요. 고스톱의 초정밀 정치 해부쇼 닭간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에 닭간다 진행을 맡은 경민정이고요. 아주 특별한 게스트 세 분을 모셔봤는데 이렇게 또 다른 날보다 더욱더 특별한 만남이어서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님, 그리고 개혁신당 이긴 사무총장님,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아, 예스. 국민의힘 신주호 전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가 오늘 화려한 등장입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갑자기 허벅지에 방송 10분 전에 10시에 딱 정확히 10시에 30분 전에. 예, 허벅지에 대상포진이 갑자기 아이고. 도져서 아. 걸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병명 얘기해도 된다고 하던가요? 얘기 의견 묻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방송 펑크 우리 만들어 놓은 거지 뭐. 펑크인데. 원제가 방송-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 펑크다. 그렇지. 그런데 아프다는데 어떡해요. 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실려갔다는데. 그래서 저희가 10시에 갑자기 어떻게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겠어요. 그런데 빵꾸가 나 있는 저희가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동학, 이기인 요 두 분으로 가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자 했는데 갑자기 이동학 최고위원님 문이 들어오시는데 열리네요. 문이 열리네요.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같이 오는 거야. 어떻게 두 분 같이 계셨어요? 저희 아침 8시에 예. 불교 방송 같이 패널이에요. 예. 네, 1대1로 하는 패널인데 고정이시구나. 네. 두 분 네, 다. 화요일 날. 예. 그래서 방송 그거 마치고? 끝나고 응. 보통은 다 헤어졌어요. 그냥 좋은 덕담 서로 하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예. 하고서 서로 헤어지는데 헤어지면 안 오늘은 되지, 그래서. 쭈뼛쭈뼛 하더라고. 그래서 어. 오늘 시간 뭐 좀 있으세요? 전 남는데요. 그래서 그래 나도 남아. 그래서 커피라도 한잔 할까? 그래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예. 이제 저출산 초고령화 예. 이런 문제를 막 얘기하다가 이건 MSG 아니야? 여기 이제 인사하러 온다. 예. 그래서 같이 가서 인사드리고 커피 가겠다. 1시간 반 마시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이렇게 네. 뵌 지가 오래돼서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가겠다 해서 왔죠. 예. 그래서 전 몰래 온 손님으로 왔더니 음. 이 정식 손님이 된 거죠. 이제. 갑자기 아. 게스트야? 하면서 아니, 예. 제가 들어오는데 대타로 왔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예. 그래서 대타가 아닌데 무슨 예. 말씀이신가? 우리가 대타를 찾다가 갑자기 10시에 어떻게 섭외를 하겠어요. 그게 신뢰가 그래서 되기도 하고 우리 섭외도 작가님이 어렵고. 저한테 어떡해요 못 오시는데 구했다 신지호 대변인 오신대. 신지호. 그래서 신주호. 그러니까 신지호 대변인 오시는구나 해서 아, 왔는데 신지호. 신주호가 와 있네. 신지호 대변인님 거기는 민주당 아니요? 아니에요. 한동훈 아니, 오른팔. 아니, 한동 오른팔. 저희 당 전직 의원이신데 네. 제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네. 헷갈리세요. 신지호, 신주호 헷갈리시는데 아. 저는 신주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우연입니다. 신지호 대변인 오신대요. 그래서 대박이다. 신지호 근데 와 보니까 신주호 대변인이 와 있다. 야, 더 좋다, 프로그램이 더 좋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렇게 좋네요. 참 인사차 들러가지고도 프로그램이 되게 만드는 이 그렇지. 기분. 아니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좋은 기운을 몰고 다녀요. 예. 제가 그 옛날에 그 뭐지? 본인 너가요? 네, 네, 제가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학용 말고. 제가 그 옛날에 너가요? 너? 제가 그 개를 키웠는데 네.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니까 네. 동물병원에 개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가는 순간 막 콜록대면서 개들이 갑자기 들어오고 개판이 그래요. 돼? 예. 그래서 거기서도 좀 자주 좀 오라고. 그러니까 좋은 내가 기운을 가면 그 상점에 손님이 많아진다는 그렇죠. 예. 내가 여기 들어가면 제가 손님이 들어오고. 그럼 여기- 오늘 이 불고기 대박 나겠네요. 대박 납니다. 네. 이거. 오신 김에 예. 요거 좀 그럼 같이 언양 예. 불고기 이거 드시겠습니까? 대박 나겠네. 네, 그때 장해찬 최고 이거 엄청 잘 팔았다고. 네, 여기 막 숯불 냄새가 난다 뭐 이런 행동들을 그렇지. 했다고. 비닐에 좀- 쌓여 있어서 좀- 냄새 안 나는데. 예, 우리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님께서 우리 패널들의 평균 연령을 완전 낮춰버렸어요. 몇 년생이시죠? 저는 96년생입니다. 네, 아. 96년생. 96년 이게 기억이 20대, 나는데. 20대 윤석열 나이로 20대. 20대 청년이 먹고는 뭐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는 그렇죠. 소문을 들었어요. 20대. 애기들도 네. 좋아하고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요. 이게 예. 제가 먹어보니까 네. 이 불고기가 자칫 잘못하면 질길 수가 있어요. 네. 질길 수가 있는데 음. 요거는 질기지도 않고 또 한우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또 한우로 만들어서 그런지 만들었다는 거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거 사투리인데. 20대 같지가 않아. 갑자기 이게 만들었다 그래. 굳이 양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예. 이거 또 이건 양념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제 해도 그 기성 제품들은 네. 한 다음에 간이 좀 없으면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간을 좀 더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고 예. 또 언양까지 가서
먹을 필요가 없다. 아. 우리가 언양을 안 가도 언양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네. 불고기 원산지의 맛을 네. 서울에서도 느낄 수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느끼면 제주도, 강원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자리 앉으면 저러나 봐. 전 방방곡곡에서 이걸 느낄 수 있으니까 꼭 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치 평론도 평론이지만 물건 판매 쪽에서는 장해찬 최고를 눌렀다. 저 자리가 좋은 자리네요. 예, 이 자리가 말빨이 서는 네. 자리인가 봐요. 기대면 정말 잘합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지금 요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100% 한우 언양식 불고기. 저는 울산시 울주군에 살고 있어요. 울주군의 언양읍이죠. 언양에 맞죠, 이 맞죠. 언양 불고기를 먹으러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 많이 오시고 진짜 맛있는 맛집도 많아요. 이게 참 유명한데 한번 선택해 보시고 180g 포장 3팩 실속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금박 선물 포장이 되어 있는 저기는 5팩 고급 선물 세트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들 뭐 지켜봐 주시고 한번 선택해봐 주시면 이게 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물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문이 좀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전화 주문도 가능하시니까 여의도몰 전화번호 1551-5280번으로 문의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고스트의 초정밀 정치 해부쇼 닭간다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추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국회 법사위를 보고 있으니까 댓글들이 이렇게 달려요. 야, 내가 보고 있는 게 실화냐?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뭐 회의가 진행이 되지도 않고 자꾸 정회되고 속개하고 했던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오빠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굉장히 고성이 오가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사법개혁 입법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자유롭게 주시죠. 우리 신주호 대변인께서 네. 이거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추미애 위원장한테 참 감사드립니다. 네. 이 지금 약간 계엄과 탄핵 이후에 이 침체되어 있는 보수 진영의 정치권 그 분위기를 살려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실 게 아니라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나대면 나댈수록 이재명 아우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이고 계셔가지고 이재명 아우. 이재명이 아우예요. 그 아, 추미애 추미애 위원장이 누님. 저기 58년 개띠고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64년생이요. 64년생이기 때문에 네. 6살 차이가 나는 아우거든요. 예. 6살 차이 나는 아우면 뭐 집에서 누나로서 잘 동생을 건실히 돌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 한 게 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가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의사진행 발언을 왜 했느냐? 음. 그 모니터에 서영교 의원 같은 분들이 가짜뉴스 유포한 걸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음. 그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걸 떼라 하니까 우리가 뗄 수 없는 이유 아니면 내가 왜 우리가 붙였는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떼겠다. 이렇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니까 나경원 의원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뭐 송석준 뭐 이런 뭐 저기 누구죠? 그 조배숙 네. 이런 분들 다 나가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임위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을 세워준 거는 사실상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드높여 주는 것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다. 예. 이게 그래서 좀 표현 자체가 너무 좀 무리가 있다 싶은데 이동학 최고 보시기에는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오빠라는 발언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렇게 해도 지금 백래시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니까 저걸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반격할 수 있는 카드도 없고 왜냐하면 여론을 등에 업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여론이 지금 안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저는 국회 품격이라든가 격조가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그럴듯한 뭐 이 주장들을 가지고 문장들을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으실 거고 아마도 이런 장면들은 약간 실망스러운 대목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태도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사과도 안 하고 성찰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 회의를 정회시키고 방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다 오후에 또 다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또 법사위에서 어떤 질의하고 응답하고 청문회를 또 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처음부터 다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백약이 지금 무효한 상태로 가고 있어서 이런 전략으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나경원 빼고 다른 사람 좀 집어넣어서 제대로 간사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사위를 정상화시키는 가운데 정말 건강한 이 논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자체가 좀 지금 국민의힘 자체의 전략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여요. 네. 저는 근데 나경원을 뺄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이걸 빼면 민주당이 간사를 선임하는 걸 인정해버리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날 수가 없을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건 좀 두 당의 정치력이 어떻게 좀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백래시가 없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대감이 없으니까 백래시가 없는 거죠. 네, 기대감 자체가 없으니까 역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기대감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법사위에 가담되어 있는 모든 여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사위가 지금 추미애 위원장 선임했을 때부터 계속 야차를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뭐 동물의 왕국이에요. 예, 뭐 여기가 사실 법원 그러니까 자구 체계 심사를 맡고 있는 아주 주요한 상임위원회인데 지금 법사위가 법사위대로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루도.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으니까 역풍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평론을 들 수 있는 거고 선거운동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제 네. 그 측면에서 보시는 이제는 거죠. 이제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나간다는 게 되게 공식화 노골화되어 있고 또 나경원 의원도 지금 지방선거 나간다는 게 공식화된 상황에서 지지층을 향해서 또 혹은 뭐 당원들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과격한 발언이라든지 극단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카메라가 오게끔 만드는 것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전철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국민을 만나면서 그때 자기 정치 논란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추미애 의원이나 추미애 위원장이나 또 나경원 의원 두 사람의 공통점이 지금 정치적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은 차기에 경기도지사를 할 건지 네. 국회의장을 할 건지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한테 졌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졌잖아요. 그게 왜 졌느냐?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벌일 것이다.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드높일 것이다. 그런 우려가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우원식 의장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뽑아준 건데 그러한 불신을 좀 불식시키고 본인이 여기서 뭔가 그 존재감을 보여서 차기의 정치적인 향로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법사위 지금 회의장에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지사를 노리고 있죠. 예.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 노린다는 얘기가 많아요. 서울시장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AI 녹취를 들고 와가지고 퍼뜨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개딸의 지지를 등에 업어보려고 한 것 아니냐. 그랬다가 지금 그게 유야무야 되고 비판이 많으니까 숨어 있잖아요. 예. 미어캣처럼 지금 동태만 살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영교 의원은 사실상 거기서 끝났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법사위가 좀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월 10일에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겠다.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근데 이걸 일주일 만에 표결로 붙여가지고 부결시켰잖아요. 이러는 경우가 과연 있었느냐. 국회 관행에도 안 맞고 그동안 관례상에도 없었던 그런 작태를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의 부군되시는 분이 또 법 쪽에 계시다 보니까 그게 일이 좀 겹치지 않냐 이런 아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도 제가 드릴게요. 예.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하기로 한 게 9월 10일이에요. 예. 이 다음 주에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럼 9월 10일에서 그 다음 주 9월 17일 사이에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결혼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던 그럼요. 일을. 나경원 의원의 남편께서 법원장인 것은 이미 계속 있었던 사실이고 패스트트랙 재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원래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원래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간사 선임해주겠다고 합의해놓고서 그거를 개딸들이 문자 보내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뒤집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나경원이 뭐 지금 재혼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합의해놓고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치가 협상이죠. 협상이 깨졌으면 깨진 거예요. 네. 물론 그 태도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아니 협상해놓고 왜 이유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랬냐라고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지만 여기서도 역시 계속 똑같은 거예요. 계속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선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거 안 나가는 다른 의원들이 굉장히 세게 막 발언하잖아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어디 도지사, 시도지사 나가나요? 아니에요. 그냥 법사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검찰들이 얼마나 어거지스럽게 이 수사 과정을 세팅을 하고 또 그거를 불법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자행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보여주기 위해서 다 자기 퍼포먼스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목소리 좀 커지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기인 총장님 지금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가 커지고 그분은 원래 크셨어요. 그분은 원래 크셨고 그분 목소리 너무 듣기 싫어. 갑자기 커졌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원래 크신 분이에요. 박은정 의원은 아마도 민주당을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지금 워낙 조국혁신당이 뭐 가고 싶어하는 소리다. 그거는. 네, 존재감 나 이렇게 있어요. 이재명들 지금 나 보고 있죠. 누구는 선거 지역구를 챙기려는 거죠. 그분은 입당을 여보 저예요. 준비하고. 뭐 이것처럼 어쨌든 각자의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예. 추미애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확실히 뭐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그런 포석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니 좀 선임을 해주면 좀 안 되나?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무섭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냥- 둘이 네. 합쳐 11선이잖아요. 모든 국회 관행과 관례를 다 알고 스스로 만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도 원래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법 관행도 본인들이 깨버렸고 그리고 위원장은 한 3, 4선 끼켜봐야 2, 3선 정도가 해야 되는 건데 6선이 하는 것도 그리고 이런 관행도 깨버렸고 물론 뭐 간사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법과 규정과 내부 지침은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약속해서 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관행들을 막 스스로 판판하게 깨는 거. 지금은 극렬 지지층이나 자기들을 바라보던 지지층한테 유리하고 잘 먹힐지 모르겠지만 이 후과는 엄청날 거거든요. 앞으로의 정치가 이제 계속 순탄하게 갈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흘러갈 것이 이런 관행이 깨지는 건 그런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선수가 쌓여 있으면 그건 좀 국회의 어른처럼 어른대로 행동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서영교 의원은 국회 배치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AI 그것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때문에 김의겸 의원 그때 고소했었거든요 민사로. 네. 근데 면책 특권을 깼었어요. 아마 최초의 사례일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뉴탐사인가 유튜버와 같이 합작을 했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이 작용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번 서영교 의원도 마찬가지로 열린공감 TV한테 제보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땐 요거 뭐 소송 법적 조치 들어가면 김의겸 의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면책특권 적용 안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검증이 안 되고 근거도 없었다라는 그 의혹을 썼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사기전과 구범 그리고 내연녀 회칼로 협박해가지고 막 구속된 그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뭐 공공연하게 검찰개혁 그 근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네. 전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의원의 자격조차 없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걸러줘야 된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 네.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서영교 의원의 아드님하고 예. 군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대변인님께서. 네. 예. 그 서영교 의원의 아드님은 굉장히 훌륭하고 어. 겸손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 분들을 만나서 서영교 의원의 아들과 제가 군 생활을 같이 했다. 예. 근데 그 자식은 참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그렇다 그러니까 엄마 안 닮아서 다행이네. 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인신 공격성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죠. 예전에 이재명 도지사가 예. 그 이제 국감을 받을 때 김용판 의원이 뭐 돈다발 사진 들고 와가지고 조폭과의 이 뭐 유착설 이거 조폭에 돈 준 거 아니냐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것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사진 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했었고 물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본인이 자기 발언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자기 책임성 하에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누구를 만났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이미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뭐 실드 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책임성 있게 나중에 이 뭐 진실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복에 뭐 제보가 계속 있다고 하고 전 정권의 뭐 어떤 민정의 어떤 고위직이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도 확인이 좀 불가능하죠. 일단은 제보자가 그렇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그 대법원에서 어쨌든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 나경원 의원은 초유일 아니에요? 투표한 거? 원래 호선으로 하게 돼 있어요. 무기명 투표? 예, 근데 원래 관행적으로는 각 당에서 그냥 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호선으로 하는 하면 거지. 그냥 다 그렇게 이제 이 추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투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제가 볼 땐 걸려요. 예. 그래서 이번 아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예를 들면 12월 초까지는 아마도 다시 부의하기 힘들 겁니다. 안 된다는 다른 거죠? 사람 아니고서는 나경원은 다시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가 그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걸린다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빨리 내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나경원 의원을 계속 물고 늘어져서 계속 내세우는 것도 본인들이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법마다 꼼꼼히. 예. 그리고 장애투쟁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 전략들이 제가 볼 땐 전부 다 좀 짠한 전략이에요. 그럼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전략적으로 추미애 위원장을 내세웠고 추미애 의원도 사실은 법사위원장 할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또 맞설 전략적 대상으로 나경원 의원을 선택했는데 그러면은 나경원이 안 된다면 누가 해야 될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네, 지금 그럴 사람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장애투쟁할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빨리 사죄하고 윤석열, 김건희 정확하게 선 긋고 예. 네, 이제 국민의 바다로 나와야죠. 음. 그거를 할 때 법사위에서의 싸움도 유의미하게 될 것이고 이 앞으로 국회에서의 여러 싸움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야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그렇게 있다. 안 돌아가니까 선생님이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맞는 말만 코치를 하는 해주는데 거야. 왜 그러니까 코치? 이제 동학영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 예.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 간사였는데 국민적 지지를 받았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최강욱은 간사를 했었나요? 했었죠. 그래요? 박범계 의원도 간사를 했었었는데 또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 에이, 예. 왜 이래 아는 사람한테 그래요?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아니 우리 그러니까 다수 당이었으니까. 민주당이 당신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네 아니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각 정당에서 선출됐었던 간사 후보 혹은 네. 위원장 후보를 존중했었던 그걸 판판이 깨고 있으니까 그 관행, 그 원칙을 다시금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만약에 공수 교대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 입장이 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입장이 됐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라고 할 거예요? 야 국민의힘이 어떻게 간사 선임에 이렇게 개입하느냐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정치적으로 거잖아요. 이제 밀려가겠지. 그러면은 이게 밀려가겠지. 지금 네. 이 임기가 2년인가요? 몇 년이죠? 원래 위원장. 임기 2년이죠. 예. 전반기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법사위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임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1년 좀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1년 정도 우리 법사위가 이렇게 파행으로 지속되는 것을 계속 봐야 됩니까? 그건 추미애 위원장 하게 달려 있죠. 근데 어차피 나경원 의원은 간사가 안 된다면서요. 이제 일사 12월 부재라고. 중순 넘어가서 그때 다른 사람으로 하면은 이제 대가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게 또 예언 하나 할까요? 예. 국회 법사위 후반기 예. 남은 임기 2년 분명히 또 민주당이 위원장 한다고 할 겁니다. 100% 한다고. 그렇겠죠, 그럼요, 아무래도. 그럼요. 당연한 이거 봐. 이게 그럼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다 법대로 해 이제 법대로. 아니 어. 옛날에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81석 가져갔습니다. 예. 근데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 소수당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방어 권한이다. 이러면서 법사위원장 달라 그랬어요. 맞지. 그래서 당시에 법사위원장 줬습니다. 한나라당이. 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그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마다 사사건건 시비 걸어서 부결시키고 그랬어요. 아니 민주당은 그때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게 이게 양심적인 정당입니까 이거? 3년 전에 보면 김도읍 위원장이 그 법사위원장 하실 때 예. 모든 것에 대한 버튼을 안 눌렀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똑같아요. 아니 3년 전에는 국민의힘이 국회 내 소수당이었잖아요. 그럼 원래 관행대로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가져간 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간 것은 예. 국회 내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무너뜨리고 어긋나게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나경원 간사를 계속 밀 거다. 아니 나경원을 계속 밀 거다. 제 생각에는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법사위원장 탈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 탈환할 거예요? 간사도 해결을 못. 아니 이렇게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아니 관- 머리를 해결하면 꼬리는 다 이게 따라오죠. 관용과 배려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행은 예. 야당이 해야 되는 건데 보수가 바본 게 왜 그때 내줬냐고. 그때 내줄 때는 민주당이 아유 고마워요 역시 관행을 잘 지키네요. 그러는데 본인들이 집권하면은 우리 위원장 내가 해야 돼요. 그런 관행 없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이게
정치를 매우 좀 경직하게 만드는 경직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게 관행이 되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뉴노멀. 그러네요. 어쨌든 새로운 국민들께서 많이 피곤해하십니다. 너무 피로해하시고 실망감이 크십니다. 이 그래요, 법사위원회가 국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법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왔어요. 이게 법사위원회가 제대로 좀 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주제를 좀 넘겨볼게요. 지금 우리 부대변인님께서 갑자기 섭외가 되신 거라서 11시 25분에 조금 빨리 나가셔야 네네. 돼서 이제 그건 미리 말씀 양해를 드리고요. 이제 요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국정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 3,400선을 돌파했고요. 청년 일자리 4만 개가 창출됐고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하면서 이 긍정적인 경제, 민생, 정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지지율은 왜 떨어질까? 이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혹시 최근에 있었던 강유정 대변인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 등이나 여러 가지 파동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요거 지지율 얘기 좀 해보죠. 말씀 주십시오. 보시죠. 지금 민주당이 53%, 국민의힘이 43.6%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 민주당이 0.1%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44.2%가 됐고 국민의힘이 2.2%가 올랐네요. 38.6%. 이렇게 지지율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고 민주당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어필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은 왜 떨어졌죠? 아니죠 민주당. 0.3 떨어졌다. 0.3? 우리는 0.1 떨어진 거 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아니, 이게 이제 국정운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운영. 국정운영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1.5가 좀 하겠습니다. 떨어졌죠. 이게 왜 떨어지는 건지. 하나의 요소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네. 저는 지금까지 누적이 됐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100일을 간 넘었는데 네. 그 사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이 그 국회에서 주식 차명 거래하다가 걸렸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조국 그 비대위원장 예. 그리고 윤미향 씨 예. 이런 분들을 사면하고 하면서 국민적인 공분도 커졌고 예.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사법부까지 공격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놓으면 잘할 줄 알았더니 독재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거의 나치 친위대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에서 찾아야 되겠죠. 민주당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그러한 작태부터 멈추는 것이 민주당 지지율 회복의 그 우선순위다라고 네. 보고 그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취임 100일차 그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역대 3위다. 김영삼,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3위다. 이런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기사에. 근데 우리가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탑 2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그 탑 2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음. 취임 초의 지지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얼마나 안정되게 이끌고 가서 국민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얻어내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잃고 오로지 오히려 그 정권을 내주는 길만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동욱 씨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된 목소리를 좀 내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2주 전쯤에 그런 3주 전인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조용한 개혁이 좋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해가지고 뭔가 일을 더 뭔가 그르치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유능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하게 실제로 일을 해내는 것,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반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조용하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양단의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런데 어찌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일정 부분 이제 뭐 그러니까 중도 보수 측에서 볼 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시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에서는 저걸 조금 거친 방식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이거를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요소가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는 뭐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뭐 유행 가셔서 이제 연설도 하실 테고 그다음에 2차 소비 뭐 이 또 쿠폰인가요? 아니, 그 지원금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렇다 혹시 보면 대통령께서 조용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시끄럽게 개혁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유능하게 어쨌든 그걸 능수능란하게 근데 좀 그 해야 능수가 되는데 들댔다. 그게 조금 거친 게 아닌가 예.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조금 깎인 게 아닌가 저는 요인을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제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가 있는데 이기현 총장이 보시기에는 그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60% 가까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 가까이 좀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에 좀 동감하십니까? 일단 그 추이를 보면 긍정 평가의 하락폭이 1.5인데 부정 평가의 상승폭이 2.5다. 네. 그러니까 긍정의 하락폭보다 부정의 상승폭이 더 높다라는 건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조사가 아마 15일부터 19일까지일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15일, 19일 중에서 가장 주요한 정치적 이슈, 네. 정부와 연관된 이슈라고 하면 그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원칙적 공감, 네. 이 강주영 대변인이 가장 그 시끄러웠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여야가 나뉘었고 또 여러 이제 분파와 정당에서 강유정 대변인 해임 내지는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좀 투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 위헌이다라든지 대법원과 관련해 가지고 마치 뭔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주요 핵심 지지층 내지는 큰 구다리는 네. 계엄과 내란을 수습하라는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도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과 관용과 절제로 국정 운영을 책임할 명분이 있다. 뭐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그걸 잘 집행하라고 대통령이 출범한 거 그렇게 뽑아준 건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 한미회담도 그렇지만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입 밖으로 꺼내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뽑았었던 그 목적과 취지와는 좀 다르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물론 뭐 다른 것들이 신주호 대변인 말씀처럼 좀 축적되어 왔던 것도 있지만 예. 아마 15일, 19일에서는 그게 가장 좀 크게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이 나오시는 말인데 이제 그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이 청문회를 하는 형태를 또 보여주게 되면 혹시 뭐 대법원장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고 예를 들어서 청문회 하는 게 막 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의 그런 센 질타 방식 뭐 그 돈 봉투 띠지 어떻겠어요? 막 가져갔어요, 버렸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뭐 있어. 버린 거 맞잖아요. 마이크 꽂았는데도 다 들리는 맞잖아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대법원장을 향해서 할 때 이게 그러면 나중에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아니 일단 대법원장이 그 청문회 안 나오실 겁니다. 네. 나오시는 게 국격에도 안 맞고 또 나가봤자 민주당 의원들이 카메라 한 번 더 띄워보려고 온갖 그 망언을 또 펼쳐놓을 게 뻔하기 때문에 안 나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적인 비판의 회초리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청문회를 왜 하느냐 이유가 없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땡강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상보다 대법 선고 기일을 빨리 잡았을 적에 네. 민주당 인사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아,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죠. 네. 이재명 후보님께 무죄 확정을 내려줄 거다. 그러면서 우리 존경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님이라고까지 했어요. 최후. 2시 전에. 그런데 막상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나자마자 네. 그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합니다. 그럼 제가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 확정했다면 이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났었을 때 네. 이렇게 빨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뭐 그럴 가능성이 무죄를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뒤집을 거면 180도 뒤집을 거면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틀 만에 심리를 끝냈어요. 7만 쪽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거 복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7만 쪽을 그 열 몇 사람을 7만 장을 그걸 어떻게 복사해 줍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봤다 그래요? 그러면 로그 기록 내세요라고 하니까 아직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석연치 않기 때문에 대법원의 신뢰도가 지금 많이 망가졌고 그들 스스로가 이것을 해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를 일단 열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대법원장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정치 싸움으로 들어와 버리는 순간 자기들 스스로가 이게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개고 가겠죠. 그러면은 네. 증인 채택을 해도 네. 안 나오는 거는 본인 자유인가요? 아예 안 나올 수 있어요? 무시해 버릴 수 있어요? 네, 본인은 무시할 그렇죠.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또 하겠죠. 민주당에서 고발하겠죠. 그걸 고발을 청문회 한다. 불출석으로 고발할 수 있고 또 처벌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또 예. 강제 구인도 할 수 그 있죠. 국회 저기 사무직원한테 시켜서 이거 구인장 발부할 네. 테니까 데리고 와라 그럴 겁니다. 그게 어. 민주주의의 견제 네. 원리에서 다 그렇게 다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사법부 수장을 그런 네.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근데 거죠. 지금 예, 사실 데리고 온다는 저는 게. 압박 정도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 2심에서 무죄 받고 했을 때 최욱이랑 매부쇼 등에서 막 우리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그러니까 무죄를 짐작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때 당시에 이거 무죄를 짐작하겠지만 로그 기록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의심이 없었었거든요. 왜냐? 나한테 내리는 무죄는 정당한 판결. 그렇죠. 나한테 내리는 유죄는 대선 개입. 이런 지독한 아주 그냥 비릿한 그런 내로남불의 DNA가 지금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비릿한까지. 물론 뭐 동학이 형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동학 대변인이 그런 건 아니, 최고위원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본 DNA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떠한 대법원 심리에서 하급심에서 올라온 상고심의 자료를 6만 페이지 다 읽어보는 대법관들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법률심이기 때문이에요. 적용된 법리에 오인이 있는지 혹은 해석의 오류가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물론 1, 2심은 사실심이라서 자료를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뭐 여야 경향성이 있는 대법관들이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런 논리 이제 판판이 깨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끝이 그때 아니었었어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다시 고법으로 돌려가지고 심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대법원은 또 다시 그 확정 판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례적인 빠른 판단이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인 빠른 판결이라 하더라도 이례적인 이상한 환경이었잖아요. 대통령도 5개 재판에 12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미 1심에서 징역형 받았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네. 동료 부하 직원이 자기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걸 모른 척하는 대통령 후보는 아마 역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도 수많은 녹취와 증거가 나왔는데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거짓말한 대통령 후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법관들과 대법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만약에 대통령 후보 당선이 되면 그때 판결을 해도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두 단계가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판결을 하자라는 판단이 있었을 건데 저는 그게 사법부의 핵심적인 어떤 판단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전 그걸 예. 존중합니다. 근데 그걸 존중해야지만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당은 그냥 내 진영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한테 불리한 판결을 했으니까 이거 다 들여다봐야 된다. 청문회 데리고 와서 조리돌림 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죠. 옳지 않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12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이 찬성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따져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사실상 법관들이 보기에 유죄다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그럴 거면 왜 조희대 대법원장만 부릅니까? 10명 대법관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만 청문회 부르는 이유가 있다. 가짜 뉴스를 일단 유포해 놓고 예. 그거를 토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상을 털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미지 추락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런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그 목적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손한 의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회 독재를 멈추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이 뭐 그쪽 진영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판사는 완벽하다라는 전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은 완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에서 의회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거든요. 견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고
이게 완벽할 수도 없거니와 더더군다나 앞뒤로 정황이 너무나 의심이 가는 정황, 그리고 신뢰가 스스로가 붕괴되는 그런 정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예를 들면 심리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하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1000일이 넘어갔어요. 3년 이상 다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 이틀만 했습니다. 이게 일단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주 유력한 후보를 네. 아주 상대적 개념인 선거법 알았냐 몰랐냐 했냐 안 했냐 네가 그렇게 압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아주 상대적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대선 후보를 날리는 개념으로 이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그리고 633 원칙이라고 하는 걸 본인들이 천명해 놓고 앞에 6도 안 지켜지고 3도 안 지켜졌는데 느닷없이 그 모든 걸 다 지키겠다고 마지막에 이 3개월을 자기네들이 줄여가지고 한 달로 만드는 이 상황 자체가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 유독 그랬을까? 이 사건만 그렇게 했을까? 예, 어쨌든 네. 그때 그러니까 제가 짧게 예, 말씀드리면 네, 말씀 그 이제 뭐 주관의 영역이라서 그걸 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데 주관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행위의 영역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유죄취지 파기환송 받은 것은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하니까 그것도 시민들의 국민들의 공공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런 공적인 연수 상황에서 골프를 안 쳤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유죄 취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인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가 압박해가지고 뭐 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 그때 국토부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발언한 거거든요. 직무유기라는 건 형사법적 범죄잖아요. 국토부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 아니라 행위의 영역인 거죠. 객관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온 거고 대법원에서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거고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제 방에 와서 몇 번이나 이재명 시장과의 친분을 자랑하기도 했었었고 네. 정말 열심히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손절당하고 모르는 척하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문 열 때 문고리 있잖아요. 문고리에 목 매달고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 도시개발공사 예, 내에서 예.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니 아니 본인과 함께 일을 했었고 또 직접 그 골프도 쳤었고 해봐야 11명인데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대장동 다 덮어 씌우니까 나중에 모른다. 이걸 그냥 주관적 영역이라고 그냥 치부할 것인가? 또 심지어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대장동의 어떤 핵심 키맨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그냥 나중에 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같이 범죄를 일으킨 공범에 대해서 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배척해야 된다는 논리인 건데 그게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633 지켜지지 않았다. 왜 안 지켜졌는데요? 그때 이재명 야당 대표가 저 선거 때문에 재판 못 나가겠어요. 공시송달 일부러 늦추겠어요. 저 그냥 변호인 사적 변호인 안 쓰고 국선 변호인 쓸게요. 그렇게 늦춰가지고 2년 6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과 대법관들은 1심부터 벌써 1심에서 2년 6개월 633 원칙 깨졌으니까 2심과 3심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왜 안 받아들이는 거냐. 아까 이게 견제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제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우리 지형한테 불리하니까 이걸 배제한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전 민주당이 이성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정치권의 법조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정치를 더 올바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지만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좀 많이 활용들을 해요. 그래서 재판 기회를 늦추는 건 뭐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이번에 그 빠루 사건 그거 판결 받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6년이요. 6년 걸린 6년 그렇게 계속 끌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자리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여야 불문 좀 있는 거여서 이번 사건을 놓고 보면서 이재명 국정 지지율 하락 이런 리얼미터 조사가 나올 때는 아마 조희대 대법관을 뭐 청문회에 초청할 수 있든 아니든 간에 모실 수 있든 아니든 간에 이게 또 국민들께 어떤 다른 반감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메시아라고 자칭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철창 신사를 지게 됐어요. 이게 통일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교단의 교주를 구속하게 된 것.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국민의힘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데 정교 이거는- 유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통이 다 걸려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친윤의 핵심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더 인원들이 더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통일교의 지역 본부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조직적인 후원 같은 것들이 연결되면서 네. 그것이 어떤 특혜로 이어졌는가까지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특히나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크게 4건이에요. 4건으로 이제 그 부분 된 건데, 윤영호 본부장하고 공모해가지고 권성동한테 1억 줬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또 공모해가지고 그라프 목걸이, 샤넬 쇼핑백 2개 줬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불법 행위들을 저지를 때 통일교 재단의 자금을 횡령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2020년도에 미국 원정 도박 관련돼서 이 지도부가, 이 통일교 지도부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부 수사 내부 정보를 권성동이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 인멸할 수 있도록 해줬다. 회계장부 조작할 수 있도록 그걸 했다라고 해서 이 크게는 4건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뭐 수사할 거다, 조사할 거다, 잡아갈 거다라고 하니까 바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심장 수술했다 어쨌다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도주의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빼주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보고, 영장 심사 결과에서 당연히 구속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결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가 저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힘에 좀 위기가 될까요? 짧게 좀.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위기라고 보진 않습니다. 통일교 뭐 한학자 총재든 뭐 권성동 의원이든 개인적인 문제이고, 또 통일교 내부의 상황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힘과 결부를 시키고 싶겠죠. 민주당과 특검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혹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의문부호를 가질 겁니다. 그럼 예. 민주당 내에 민주노총 회원들은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느냐, 이런 식의 물음을 가질 게 뻔하거든요. 노동과 정치가 분리되어 있나요? 극단적인 노조들은 문제죠. 강성 노조들 문제죠. 폭력을 쓰는 노조들 문제죠. 그럼 폭력을 쓰는 노조들에 의해서 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합의한 것들을 깨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다 보면은 예. 민주당을 향한 역풍이 더 불 수도 있습니다. 이기인 총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일단은 이 한학자 총재가 82살이시래요. 예. 근데 이제 아, 아마 많이 법원에서도 이 연세 생물학적 나이와 그 연세를 고려할 텐데,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범죄 혐의의 입증이 필요성이 강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좀 지켜봐야 될 일이죠. 그런데 말이 안 맞았어요. 그 권성동 의원과 나는 돈을 줬다, 세뱃돈을 줬다. 근데 권성동 의원은 지난 8월달 말이었나요? 페이스북 2차례 통해서 나는 금품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말했었던 받지 않았던 금품에 세뱃돈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냐, 뭐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들도 분명히 검찰 특검과 법원에서 판단했으리라고 좀 보고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당원 가입한다고 해서 정교 분리 원칙이 위반됐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키면서 그 교리를 정당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느냐, 이걸 사실 입증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물론 지금은 뭐 YTN 인수라든지 국가 ODA 원조 사업 같은 이런 이권 청탁의 개념은 있었지만, 정말 그 교리를 실현하려고 하고 그 정당을 활용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들도 특검이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통일교에서 한꺼번에 그 대선 시기에 한꺼번에 입당한 정황이 포착이 되면 그게 좀 약간 빼박 개념 아니에요? 근데 네. 저는 기독교지만 그 국회 앞에서 오세광 씨라고 있거든요. 오세광 씨, 예. 민주당 출신의 통일교인이세요. 아, 저 페이북에서 봤어요. 네, 피켓 들고 종교 탄압 멈추라. 형 왜 이상해졌네. 그 옛날에 대부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동학이 알았던 형도 분이야, 그분의 그 페이스북 게시글에 되게 좋아요를 예. 많이 누르시더라고요. 예. 통일교 아니시잖아요, 그죠? 몰라, 뭐 요즘에는 그런 거죠.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그분 페이스북 봤어. 들어가 보면 통일교의 황 목사, 이게 통일교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거기 교인의 어떤 목사들이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반박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통일교의 전국 교회라는 데가 20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평균 신도 수가 50에서 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일본 같은 외국인 빼고 청소년 빼면 전국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신자라 봐야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음. 어떻게 120만이 될 거며 어떻게 11만 명이 당원 가입하느냐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예. 권성동은 300만 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채널A에서 대선 때쯤에 3,500명 정도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라는 보도가 있었었거든요. 전 예. 차라리 그게 좀 신빙성이 있지 11만 명이 가입해 있다. 이건 좀 전 신빙성이 안 가는 게 그 통일교 명부와 여기 명부를 확인해 보니까 11만 명이라는 건데 알고 보니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또 빠져 있고 이름만 대조해서 11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가 입증이 안 됐어요. 아 입증하기가 네, 어려운 그래서 상황이다. 특검이 지금은. 어쨌든 이게 특검발 뉴스거든요. 네. 특검발 뉴스는 좀 걸러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진실을 탐구해야 될 우리 근데 입장에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내보내고 나중에 그것을 검증하지 못하면 본인들이 빼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1만 명, 12만 명은 좀 부풀려진 얘기고 네. 초기에 나왔던 얘기 한 3만 명 정도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과연 집단적으로 입당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줬는지 특히 대통령이 ODA까지 발언까지 다 해버리면서 사실상 대통령까지 연결고리가 지금 종교적으로 다 얽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는 입증이 되면 이건 정당의 아예 해산 사유까지도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그래서 거죠. 지금 한학자 총재가 헌법 23일 위반이에요. 헌법 그렇죠. 위반. 바로 오늘 그 검은 정장에 휠체어를 타고 음. 구속이 되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한번 간단히 짚어봤고요. 우리 또 부대변인님 신주호 부대변인님 가시기 전에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네. 요 주제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우리 차기 대통령 후보 보수 1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20대 1위, 조국 원장은 전체 1위.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주자 적합도 조사를 발표한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죠. 근데 보시면 압도적인 1위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1위가 일단 없는 상황이고 지금의 저 장내 대통령감 지지율 조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6년 전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진영의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지지율 기타 의견 유보로 떨어지셨어요. 지금의 지지율은 크게 의미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지율을 1위 할 수밖에 없죠. 당 대표이기도 하고 일단 당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수습한 다음에 당의 그 일치 단결된 단일 대우를 형성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1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금 다 표본 오차 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지율을 분석하는 것은 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이제 뭐 개파 분류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시는 거죠? 저를요? 예, 아니십니까? 아니 저는 뭐 어디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네. 가시는 그 정치 행보에 네.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있고 아, 예. 장동혁 대표가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당이 잘 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죠. 아. 잠깐. 여러분 언양 불고기 많이 지금은- 사주십시오. 화이팅! 언양 불고기 많이 신주호 대변인 화이팅. 네. 예, 신조 상근 전 부대변인님 화이팅 하시고 저 음. 한동훈 전 당 대표의 네. 보수 1위의 아성이 무너진 것 같아서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아.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지금 표본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지금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동훈 당시 경선 후보가 보수 진영,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 중에 1위를 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지율에 크게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께 다가갈지를 고민한 다음에 그것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식의 정치를 해야지 이 지지율 보고 가다 보면 다른 정치. 무너집니다 이거. 야, 근데 지지율 1위일비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지금 지지율 저 현황표 좀 다시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번 조사 결과로 요 궁금한 게 가장 지금 일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까? 주황색? 누구일까? 자 봐요. 주황색이지 않을까요? 자 조국일까, 우리가 장동혁일까, 일희일비하고 정청래일까, 이준석일까? 자, 한 4명만 딱 보자고요. 지금 1, 2, 3, 4까지만 한번 보면 누가 제일 일희할까? 조국 대표죠. 아 저기서는 1위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아, 낮아. 제가 볼 땐 그러기에는. 네. 조국 대표 이거 캡처해가지고 자기 갤러리에 저장해놨습니다.
100%입니다. 내가 볼 때는 100%예요. 지금 4번. 아니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예. 야 우리 당에서 이렇게 엄청난 성비위가 터졌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8%야? 지지율 1위야? 야 그러게. 이거 뭉개도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분이에요 저분은. 에이, 아니 근데 그건 성비위가 너무 나갔어. 문제가 터져서 네. 지금 당이 난리가 나고 절단날 지경인데죠.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알기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습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쓰다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결자 해지를 못하면 대선이고 뭐고 이제 정치 행보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절박감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지 저런 어. 거에 일일비한 그런 건 아닌 것 그래도 같아요. 1등이니까 전체 1위니까 이제 속으로는 기뻐하는 단계. 아직 그러면은 대선 3개월 지났어요 이제. 그래도 초창기에 한번 이런 거는 해보니까 우리 이경 총장 보시기에는 누가 지금 좀 기분이 좋을까? 역시 조국 대표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막 출소했는데 음. 그것도 갤럽에서 음.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1등이라고 갤러리 저장이다 이거. 나중에 분명히 자기 페이스북에 올라옵니다. 요 사태만 아니면 바로 올라와요. 이것이 개혁신당 민심- 분들은 뭐 20대에서 막 우리 후보가 1등이다 하면서 막 올리던데. 이것이 그래서- 민심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면서 나중에 그 페이스북 얘기하면 올릴 거예요. 여쭤볼게요. 공동 3등의 정청래, 이준석 예. 요 두 당 대표신데 이준석 대표는 20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등이라면서 막 패스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일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0대 지금. 1등보다 정청래 대표랑 공동 1등하는 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받는 표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저 정청래 대표가 뭐 공동 1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 조사가 되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일단 요 얘기 좀 더 해볼 건데 네. 신주호 부대변인님 요 말씀 네, 네, 간단하게만 해주고 가시면은 지금 약속 장소 광화문에 바로 가셔야 되는 걸 붙잡고 광화문이구나. 있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요 말씀 말씀 하시고 조금만 음. 더 한번 섞어볼게요. 우리 이준석 대표를 20대에서 1등으로 뽑아준 이유가 뭘까? 일단 국힘에서 좀 뭔가가 좀 빠져 있는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생물학적으로 젊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왔었던 20대, 30대들을 향한 그런 진심이 있었던 것이고 중요하게 내보냈었던 그런 아젠다들에 공감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2030은 그 굉장히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배운 세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걸쳐서 지지하지 않아요. 오랜 기간 이 사람을 지켜본 다음에 그 지지하고 그것이 고착화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준석 대표가 계속 해왔던 것이 공정의 문제를 전 그 누구보다도 잘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남녀 갈등 그거를 유발했다라는 시선도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진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많이 먹혀들고 있는 것 같고 2030 세대들을 향해서 많은 아젠다들을 사실 꺼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먹혀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30을 저희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를 10분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준석 대표도 결국에 국민의힘과 같이 동참하실 거라고 봅니다. 합당. 우리 국민의힘에서 2030 그러니까 20대를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를 내놓을 생각은 없으시고. 있죠. 우리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 네.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네. 연금 개혁 문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기성 정치인들이 합의했었던 것을 우리가 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실제로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젊은 정치인이 자기 소신을 내걸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으로 좀 협력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준석 대표, 뭐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 예. 저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이런 분들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20대들은 볼 겁니다. 우리가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되겠느냐라고 네. 보는데 그 당의 풍토 자체가 젊은 층들을 더 우리가 유독 신경 쓴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적에 젊은 층의 지지가 확보가 될 것인데 과연 그 일을 민주당이 할 수가 있겠느냐. 민주당이 연금개혁 과정에서 보면 결국에 4050의 국민만 맞추기 위해서 2030을 내팽개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030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 나눠서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조 부대변인님이 광화문에를 가셔야 돼가지고 그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댓글에 광화문 가지 마세요. 극우됨 이렇게 아니 밥 먹어야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는 거지. 예. 지금 요 약속이 있으심에도 네. 불구하고 요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부대변인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저희 다음에는 끝나는 시간 정식으로 거의 섭외. 다 다르는데 거의 끝나는 끝날 시간인데. 때까지. 다음에 또
또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30분에 끝나는 건데 가야 뭐. 돼가지고. 자, 일단 방금 네. 말씀하신 그 내용 받을 준비하시고 네, 네. 지금 여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조씨. 네, 다음에 정식으로 봬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장희찬 최고가 많이 아파요. 오늘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아이고, 신주호 저런.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께서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선빵했어요, 선빵. 네, 잘해주셨네, 진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호평의 댓글이 올라오네요. 말씀 잘하신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그래서 나가시면서 우리 이동학 최고 입장에서는 좀 속을 박박 긁는 얘기를 좀 한마디를 그냥 일방적인 얘기를 아, 예. 하고 가셨는데 하고 가서 요거 연금 개혁에서 우리 국민의 삶을 내팽개쳤다. 네, 요 얘기에서. 특히 2030에 대한 뭐 예. 삶을 내팽개쳤다고 네, 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무자르듯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적 생각들을 일단은 담았잖아요. 지역 보정하고 연령 보정하고 성별 보정하고 해가지고 약간 미니 대한민국 500명 만들어서 국회 공론화위원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연금 개혁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인들이 이렇지도 저러지도 결정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기여도는 좀 더 높이고 받는 건 좀 줄이고 이런 형태로 아니 받는 건 조금 높이고 기여도는 더 높이고 이런 형태로 결국 결과가 났었는데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는 그거 타결 안 하겠다. 다음 국회로 다 넘기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전 국회에서 타결이 안 됐던 거고 이번에 들어오자마자 그거를 이제 타결시킨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는 이제 지금 9% 내다가 13%로 올렸잖아요. 예. 그거는 당연히 개혁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고 이미 늦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앞에 거는요.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개혁 부분은 다음 세대가 다시 또 이어나가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완결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2030을 버렸다 이게 아니고요. 이 결정이라도 한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에서는 20대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1등을 차지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유. 뭐 복합적인 일일 텐데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에서 있었던 뭐 좀 왜곡된 성별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젠더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남성들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이런 가부장 시대가 아닌데 가부장의 껍데기만,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가장들에게 요구했었던 그런 권한들은 막 요구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부장만큼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성별 정책과 관련해서도 남성들한테는 뭔가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것,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가시화됐었었는데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공론회장으로 끌어들인 거고, 그게 아마 거기에 공감하는 여성들도 남성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지지율이 나타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연금 개혁 관련해서 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성세대한테 좀 덜 받으시라 이제는. 그리고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받도록, 그러니까 덜 내고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야 된다라는 것에 큰 기조의 원칙을 좀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난 국회, 이번 국회죠. 여야는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올 게 아니라 여야가 이제 그 큰 틀을 합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적을 하니까 2030이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증거라고 하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대학가 위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득표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3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2030이라고 하는 지지층은 민주당의 지지층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지지난 정부 때부터. 근데 이 2030 지지층이 이준석 대표 지지율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민주당이 갈라쳐서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라고 좀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40대가 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예. 있겠고요. 예. 그 젊은 지지층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보 진영의 지지층이었지만 이제는 젊은 지지층이 이준석 대표와 일부 보수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네. 민주당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막 극우 타령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지지를 보낸 분들도 국민이니까 네. 그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또 정청래 대표 이분들이 조국 위원장에게 밀리고 있는 거 이거를 또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길래 이렇게 되고 순위에도 1, 2, 3 그리고 또 4위 순위에도 없을까?
저거는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열어놓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대세요라고 한 주관식. 거예요. 네, 두관식으로 한 거예요. 주관식으로. 그럼 지금 현재 누구든지 좀 써낼 수 많이 있도록. 들리는 이름들을 그렇죠. 선택을 그럴 수밖에 했다. 없고 저런 조사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정당별로 지금 후보가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국민의힘은 지금 막 두세 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조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당별로 한 사람밖에 못 나가잖아요. 결국엔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 수렴이 되든 그게 이제 실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위나 이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는 거지. 지금 저렇게 그냥 선호도 투표하거나 본인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 이름 부르는 거 정도로는 유의미한 조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게 뭐 2,500분 넘게 조사에 저거 아까 참여한 거. 1,001명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1,001 같은데. 분입니까? 응답한 아주 사람은 유의미한 그런데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네. 민주당의 차기 주자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지금 벌써 안 떠올라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이재명-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나서 뭐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지금 4년 8개월 남았어요. 그렇지 4년 떠올리고 8개월. 싶으신 네. 분이 막 고성을 지르면서 법사위에 계신 건 아닌지. 아니 거기다가 왜냐하면 대선은 아니어도 네. 차기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같은 것들을 연상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가 더 많이 나오고 뭐 경기도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인 김동연이 거론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주당이 처한 인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서 민주당의 나중에 고민거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정치를 잘 해서 뭐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의 김동연 지사가 지금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지사의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은 김동연이 1등이에요. 그런데 당 내에서 과연 이분이 나중에 공천이 될 건지에 대한 문제는 다 따로 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경선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경선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원론적으로는 말씀하시지만은 요게 이제 당원분들이 이게 아무리 그래서 일 잘하는 거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문제죠. 같아서 이게 그렇죠. 참 네, 국민의 선택, 지지층의 선택을 받는다는 건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 뭔가 그들이 뭐 혹할 만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본인이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 그래 요것도 좀 있네요. 맞아. 지금 공천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죠? 네, 공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네. 유명세에 의해서 아까 네. 선택을 한 거라면은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나요? 이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분도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리는 거야. 비공개 조사에서 대 오세훈을 여론조사 돌렸을 때 이기는 민주당 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보니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인력난이 심각한 거죠. 지금 거론되는 게 뭐 김민석 총리, 추미애,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저렇게 안 좋은데도 지지율 높은 정당에서 그런 사람들 붙여봐야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주 위기입니다. 위기 지방선거 관련해서 인물난 관련해서 인물난 기준으로.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걸 인정하시진 않고 그냥 아니 뭐 인물이 일시적인 너무 거다. 많은데 문제죠. 인물이 너무 많고 밖에서 보기엔 인물난인데 예, 여기 지금으로서는 인물이 많아서 어차피 문제고. 지금으로서는 승부를 오늘 내일 선거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노력하겠죠.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연말에 어찌됐건 예산까지 잘 짜 맞춰 놓고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지방선거 체제 정비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들도 일정 부분은 이제 후보자들이 경선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부각이 될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때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후보들을 어떻게 띄울 것인가 전략적인 고민도 하고 이동환 해가지고 최고도 할수 인천 있죠. 옹진 강화 이쪽으로 네. 어떻게 인천 중구 영종 강화 옹진입니다. 예 네. 거기로 어떻게 출마 아, 계획은 없으신지. 이제 저는 3년 뒤에 네. 아, 준비를 3년 하고 뒤를 있습니다. 보고 네. 있습니까? 네, 1년, 반 1년 뒤. 뒤는 아닌 네, 것 같고. 1년 뒤는 아니고. 예. 네. 지방선거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여의도에 험지지만, 네, 정치인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음. 정치인들이 벌써부터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갔대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다. 인천시장도 탈환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지자체가 3개거든요. 예. 이 3개의 지자체장들도 다 탈환해야 되고 예. 그런 과제들을 갖고 있고 어찌됐건 지금 알게 모르게 잘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예. 이제 뭐 내부에서. 추석 지나고 10월달 뭐 지나면 이제 11월 가시화되는 거죠.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출마 이제 선언 예비 한번 나오고 후보에 있죠. 앞두고 음. 진짜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선거를 실제로는 민주당에서 이제 수도권을 서울 특히나 서울, 인천
여기를 탈환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충청도 지금 대전, 충남, 뭐 세종 이런 데 다 빼앗겨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과연 탈환할 수 있을 거냐? 또 부울경 거기를 탈환할 수 있을 거냐? 그럼 거기들을 다 탈환하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압승하게 되는 것이고 예. 국힘은 어찌됐건 지금 있는 데를 빼앗기면 패배하게 되는 거죠. 예. 네. 뭐- 수성이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볼 땐 국힘이. 그렇네요. 네.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기 대선 적합도, 차기 주자 적합도에 4위를 공동으로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3위를 공동으로 차지했잖아요. 그럼 네. 지금 보면은 뭐 그래도 대권 주자의 이름을 올린 거니까 좀 마음이 그러니까 어떨까 대권 주자 이름 궁금하죠.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어쨌든 18세에서 29세 2030 세대의 큰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 음. 모든 후보 중에 가장 1등으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미래 세대가 점 찍은 리더라는 것 아니에요. 미래 세대가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겠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짐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젊은 세대의 지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성 세대 혹은 뭐 더 장년 세대까지 지지층을 확대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석을 앞두고 이런 여론조사, 차기 주자 적합도 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각 지역별로, 각 광역 단체별로 주자 적합도 조사가 아마 쏟아질 계획이니까 저희가 자주 이런 얘기 다루면서 정치 이야기 더 낱낱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여의도 너머에서 준비한 닭간다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이 100% 한우 언양식 불고기 180g 포장 3팩 실속형 외에도 금박 선물, 지금 선물 세트가 화면에 나가죠. 5팩 고급 선물 세트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게 좀 맛이 달짝지근하니 좋다고 합니다. 어린 친구들도 아주 잘 먹고 이 젊은 청년이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되게 칭찬을 많이 했대요. 어허. 참고해서 저는 아까 선택해- 방송 중에 예, 두 분이 뭐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길래 네. 언양 불고기 하나 주문했습니다. 진짜요? 그 시간에. 그런 거는 다 방송 중에 핸드폰 들고 주문하는 거 이렇게 보이. 인증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냥 주문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홈페이지 가보면 이름이 다 뜨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명예전당으로. 그 이동학이 이 이동학인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기인 청장님 그리고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